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재구속된 뒤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신문이 함께 진행되는데 공판 기일은 전체 과정이 녹화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1번 연속으로 불출석했는데요. 오늘 출석하게 되면 85일 만에 법정에 나오는 겁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도 된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첫 공판과 보석신문에 대해 중계방송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첫 공판 기일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석신문을 제외한 전체 공판 과정을 법원에서 녹화하고 이후에 촬영본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또 보석신문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선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검찰의 모두 진술, 피고인 측의 혐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고 이후 절차 논의 정도가 진행되는데요. 재판부가 추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 확인과 의견 진술 순서에 발언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특검에 1차 기소돼 재판 중인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을 모아서 한 번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1차 기소 이후 27일 만에 첫 재판에 출석한 바로 다음 날 특검에 다시 소환된 겁니다. 이번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은 뒤 총선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씨를 상대로 그림 수수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그림 소유 자체를 부인하지만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로 그림 종착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지원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 청탁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1시간 50분에 그쳤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면서 여러 차례 부르기보단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월가의 거물급 투자가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며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내걸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타종 행사에 참석해 증시 개장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어 월가 금융거물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명회 모두 발언 25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할애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출을 중단시키기만 해도 안보적 이익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압도적 국방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협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을 첨단 기술 분야와 재생에너지 등으로 완전히 개편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을 특별히 거론했습니다.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사실과 시장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며 추가 상법 개정과 부당거래 엄단 의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는 월가에서도 손꼽히는 큰 손들인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선 정부와 재계 핵심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세계 최대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정상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 데뷔한 이 대통령은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주요 국내 현안을 챙기며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에 대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무역 협상을 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의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내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투자 규모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유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던 북한이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오는 29일 북한 차관급인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 연설이 예상되는데 뉴욕에서 북미 간, 남북 간의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차관급 국제기구 담당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 JFK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부상은 굳은 표정으로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은 뉴욕에서 열리는 80차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회기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위급 대표단 참석 없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던 만큼 기류 변화가 관측되는 대목.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핵을 동결하는 조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한 만큼 김 부상의 방미 기간 중 북미, 남북 간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 장관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고 대화와 외교를 앞세운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측과 대화하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의교적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도 행정부 차원에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얀마에 무기를 판매한 북한 인사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동북아 현안인 북미 간 밀고 당기기는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 7채를 보유한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이 1위를 기록했고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재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전체 참모진 가운데 지난 7월 1일까지 임명된 31명,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으로 모두 60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눈에 띄었는데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구의동 아파트와 함께 40억 원에 달하는 서울 대치동 다세대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5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한 문진영 사회수석이었고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최성화 해외 언론 비서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온 핵심 측근이지만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재산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청약을 통해 매입한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소재 아파트 등 11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임야, 예금 등을 합쳐 42억 2천여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통령실 참모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3월 국회의원이던 시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돼 이번 공개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 개편은 빼면서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급하게 모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상정하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막판까지 합의 처리를 촉구한 겁니다. 개편안을 두고 금융당국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이 지나야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1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합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정부조직법 원안을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기재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졸속 조직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지만 민주당은 언제든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태도를 볼 때 야당과의 합의나 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결할 수 있어 하루에 한 건씩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범여권 의석만으로 넉넉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회에서 익숙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4박 5일 동안 이어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여권이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법부의 새 구성원들에게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바꾸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언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언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토론 결과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관들의 의견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실은 걸 두고 야권은 강성 지지층에 떠밀린 이중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반대를 거론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여당 지도부가 본격 힘을 보태며 엇박자 논란 불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과도한 공세 자제를 전하더니 강성 지지층 압박의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 위에 개딸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숟가락을 얹고 나섰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여기에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상과 비교하며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장을 불러 삼권 분립 훼손을 시도하면서 대통령이 아끼는 신복 앞에선 고개를 숙인다며 방탄에 총대를 매는 이중적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개혁신당도 여당을 향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시키고 김 비서관은 안 된다는 게 민주당식 공정이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법으로 바꾸는 건 위헌이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면서 지기현 판사에게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비서관의 증인 불발을 두고 나오는 게 국민주권정부의 원칙이라는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의 같은 온도차를 겨냥한 야권의 화력전은 당분간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에도 뜻을 모으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현재 정부조직법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 지금 11개 정도의 그런 쟁점 법안과 필리버스터 법안과 60여 개 정도의 비쟁점 법안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박수민 의원이 1번 타자로 출격을 해서 지금 13시간째 쉬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1번 타자가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는 검찰 폐지를 지금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숱하게 비판해왔던 검찰 해체의 그런 후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충돌을 하고 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사법파괴 현장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거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쟁점 법안 4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단이라는 것은 사실 중립성을 지켜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 부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뭐 불만이 있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당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야당의 의원들이 왜 검찰청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박수영 의원 저분이 뭐 1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고 있으면 최소한 본인 자당의 의원이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사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저런 기회마저도 본인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 네. 대신에 이 쟁점 법안 4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쟁점 법안이 끝나고 나서 4일이 끝나고 나서 69개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왜 하는 겁니까? 이 민생 법안 중에 뭐가 있냐면 산불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경북, 경남, 울산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거는 쟁점 법안을 본인들이 막지 못한 데 대한 화풀이로밖에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청 뭐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69개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필리버스터를 거두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정확하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국회의장과 부의장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투표를 하면서 275명 매수로 지금 명패가 발견이 되면서 정족수보다 한 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조금 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국회의장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직후에는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그런 부당성을 호소하기에는 너무도 문제가 많은 지금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소 야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비쟁점 법안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런 산불존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부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 정권은 정통성에 상당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을 2번이나 연속으로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정부를 제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탄핵 연속으로 2번 됐겠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저희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00번 양보해 가지고 뭐 그게 검찰의 뭐 제대로 된 기소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재판인 거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이 만행은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잘못된 그 불법적인 계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그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용 국회 부의장의 어떤 발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오늘 어쨌든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건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의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검찰청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의 그런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지금 정부조직법을 다듬는 것이 필요한데, 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뒤로도 그 법안에 대한 수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지금 최종 법안이 의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작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그 부처의 기관장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오탈자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제대로 숙고가 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숱하게 반복을 했던 것처럼 추석 전에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고 그 후과를 국민들께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폭넓게 유예 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네.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비단 정치를 떠나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정부 여당의 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메뉴도 정하지 않고 식당을 여는 거랑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제 그 식당 가기 싫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밥은 먹으러 식당은 가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 안 시켜주고 다른 식당 가겠다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시대를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법안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스스로 자정되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요구를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보아도 검찰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도 않으면서 자꾸 저희를 믿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검찰청을 폐지한 다음에 아직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더 좋은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금융위원회 개편은 어제 갑자기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사실상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가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제 흡수가 되고 여러 가지 임무를 좀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와 정무위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 조직법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6개월 정도 이 금융과 관련된 정부 조직들을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직장에서 언제 이게 바뀔지 모르고 폐지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에는 오히려 차라리 정부 조직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금융당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정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사전에 우리랑 상의한 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희랑 전혀 무관하게 결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이 일전에 있었던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런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와 정무위가 충분히 협조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로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이 금융위 관련된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도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조에는 야당에 대한 어떤 비판을 반영하고 수기민주주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기재부를 힘 빼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기재부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설계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처를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전을 하면서 기재부의 힘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감독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기재부 산하에 두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재부의 그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피아들이 완승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 성토가 있었는데 그래서 엎어진 김에 쇼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굳이 기재부에게 힘 실어주는 안을 우리가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포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내부 사정들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만한 너무 많은 지금 사정들이 있고 급기야는 그 금감원 직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불만 있으면 나가라라고 하는 그건까지 쏟아내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당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아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이제 야당의 주장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의 다 한 거 아닙니까? 결렬이라기보다 파기죠. 파기. 그래서 좋습니다. 파기라고 하시죠. 그런다고 해도 파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 상의를 한 내용인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발칵 뒤집었다는 표현도 제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라도 이것을 조금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금융 조직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핵심이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뭐 헤지 펀드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 2조, 3조 막 피해당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에서 이것을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지 저희가 모피아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해진 거는 4박 5일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건데요. 합의된 안을 먼저 올리지 않고 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략상인 건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통과하는데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쟁점 법안 4개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내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쟁점 법안을 먼저 올린 것이고 다음 이제 제가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쟁점 법안이 끝났으면 그리고 이제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얘도 산불 지원 특별법 지금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에도 검찰청 폐지라고 한 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설마 계속 이 비쟁점 법안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또 우리가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또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심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주도권은 언제나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쟁점 법안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쟁점
법안에서 필리버스터를 위시한 무제한 토론, 국민들께 이런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야당의 권리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을 위시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따박따박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라고 지금 1000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군소 야당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의 방침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 지원 특별법과 같은 쟁점이 없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재판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저희 국민들도 거기에서 동의하고 있고 당연히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외세, 압력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게 독립됐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직위원 어떤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임명직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이 국민들의 여론조사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사법부의 불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만 스스로 외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줬을 때 스스로 자정이 돼야 된다. 특히나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적인 의혹이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시나요? 네, 저는 사례를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그런 일부 판례들에 대해서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바로잡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직위원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내란죄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판사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급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왜 3심제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1심에서 좀 이견이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항소, 항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보석신문 등 각기 다른 판사들이 각기 다른 재량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재판부 하나를 콕 집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재판에서 기존의 633 강행규정 원칙을 깨고 이 선거법 위반 사례가 2년 2개월이나 끌렸던 질질 끌렸던 그런 사건을 속도감 있게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떤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전반적으로 재판 기간은 기존 절차까지 포함해서 그 한 달하고도 15일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사실심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의무 규정으로 주어져 있는데 1년 15일을 소모를 했던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빠르게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다른 그런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그런 정치인 사례들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만 유독 3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그런 특혜를 누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말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거면 이재명 전담 특별재판부부터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그 3명의 재판 판사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직위원 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직위원 판사하고 다른 판사들의
경력 차이가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등재판부라고 해가지고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서 하는 것은 말씀하신 취지가 맞지만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의 그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재명 관련된 이 재판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시가 그 야당의 대표가 22년도에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으로 그때 28건이 같이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온 그 건수가 28건이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2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게 2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33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국민들이 잠깐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자꾸 1심과 2심과 상고심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상고심 같은 경우는 뭐 그럼 재판 그 자료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틀 만에 6만 쪽에 관련된 이 자료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대법관들이 그렇게 그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이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그러면 대법관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1심과 2심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가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는 30일에 이제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가 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시는 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용기 내어서 저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또 중도층이라든지 외부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목소리,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제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퇴하는 것도 맞고 또 심정적으로는 탄핵까지 하고 싶은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를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광폭행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개그맨 황현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손만 거쳐가면은 스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지금도 뭐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기 정치 탐매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인기에만 영합을 하게 되면, 이른바 쇼츠파리를 위해서 무리한 그런 법사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난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적반하장식의 의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서영교 의원이 애초에 가짜 녹취록을 틀어서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으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적반하장으로 AI 녹취록이라고 주장을 했던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퇴 압력을 받았던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청문회까지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 각 부의 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였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뭐가 되느냐라고까지 그건을 퍼부었지만, 그런 식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뭐 되는가라고 똑같이 되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장 역시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법부의 수장인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수장들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또는 총리가 국회에 대신 출석을 해서 행정부와 법원의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과 관례를 깨가면서까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될 과연 명분과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 외부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섰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올렸다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다.
있다. 개딸들이 과격하고 공격적인 거를 좋아하니까 그쪽에 맞추려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의 이런 발언을 우리 언론이 다뤄줘야 되나? 최소한도로 조금 우리 정치에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분들의 말을 우리가 다뤄야지. 뭐 이낙연 이 새미래민주당 미래당의 이 상임 고문이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미 저는 퇴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공개한 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진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낙연 새미래 상임 고문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야말로 본인 영업을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또 중계가 될 예정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이제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공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의 최후, 그리고 그 배우자는 나라를 망치는 동안 매간매직을 하고 본인의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과정,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잘못된 어떤 역사의 죄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네. 역사적인 증거로 남겨서 후세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계를 하자는 것이지, 그 외에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호송 버스와 호송 차량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호송 버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호송 수갑도 동일하게 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복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재판이 중계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제 해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좀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 때문에 또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다라고 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재판 진행상의 그런 필요성과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원칙과 규정에 무관하게 그런 여론에 휩쓸리는, 정치권에 휩쓸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녹화 전체를 또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달 만에 또 재판장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또 대중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어떤 지금 상황들이 연출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달여 만에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기존 내란 재판 출석은 11차례나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기로 하면서 지난 7월에 재구속된 이후에 2달여 만에 공개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검사를 할 때 체포도 하고 뭐 보석하는 것을 반대 의견도 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력도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사실 뭐 수사기관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지만 재판까지 안 나온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의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11차례 연속 불출석을 했으면서 또 본인을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보석 재판에 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가보면 네. 이제 뭐 하급 장교들까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저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정말 낯뜨거울 거라도 이런 증언들이 쏟아진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을 들어보면 거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되는 것은 혐의가 100% 입증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 가고 싶다고 다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과거의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국민에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보석신문도 이루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건강상 이유를 가장 먼저 두고 있고 또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헌법재판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10번이 넘는 그런 신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최후 진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란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실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상당히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흐릿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치소내 기동대까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불법적으로 보디캠을 활용해서 촬영했던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되는 등 망신주 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신 상태 자체가 재판에 오로지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실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객관적인 그런 진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석 사유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변호인 측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보석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재판장이 바로 기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석도 신청하는 게 재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장이 바로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보석 신청은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기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장으로서도 보석을 시켜줄까 말까를 좀 고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재판부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함으로 인해서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2달여 만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재판정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특검 조사도 관심인데 소환 조사에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는 어떨까요?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조사에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추가적인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이런 소식들을 살펴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만한 정부 관계자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구속 심사를 통해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위시한 그런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애초에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을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검을 출범시킨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입증 자료들이 얼마나 나왔을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치소 방문 조사는 사실 그동안은 특검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좀 바뀐 거거든요. 왜 이런 변수가 생긴 걸까요? 저는 이제 특검도 명분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필요도 없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치소에 방문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수사에 임해가지고 조사에 임해가지고 법적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도 불출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법을 집행하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과거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관련된 이 범죄와 관련해서 더 이상 뭐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특검의 조사에 나와가지고 퇴장하는 모습에서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조금 전에 출발을 해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재판부가 촬영과 중계를 허용을 해서요. 재판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YTN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과 협상 과정에서 투자액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튜건 기자, 여러모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틱톡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 무역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선 5,500억 달러, 한국에선 3,5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9,500억 달러를 받기로 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는데 유럽연합을 거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상대 국가들이 이런 거액을 선불로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기에 현금을 확보하는 걸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 규모를 기존의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네네. 이런 보도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최근 협상 과정에서 투자 규모의 소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요구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요구는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 측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재구속된 뒤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신문이 함께 진행되는데 공판 기일은 전체 과정이 녹화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0여일 만에 법원에 출석하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1번 연속으로 불출석했는데요. 오늘 출석하게 되면 85일 만에 법정에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구치소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사복 차림으로 나올 예정인데 옷깃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영상으로 녹화돼서 공개되죠?
네, 특검은 오늘 첫 공판과 보석신문에 대해 중계방송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첫 공판 기일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석신문을 제외한 전체 공판 과정을 법원에서 녹화하고 이후에 촬영본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또 보석신문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선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검찰의 모두 진술, 피고인 측의 혐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고 이후 절차 논의 정도가 이뤄지는데요. 재판부가 추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 확인과 의견 진술 순서의 발언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장이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이라 형 집행법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메고 있지만 법정에 출석할 때는 모두 그 장비를 푼 채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방어권 보장은 심리적 차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기존의 내란 재판 출석은 11번이나 거부를 해왔는데 이번 재판에는 왜 나오기로 한 겁니까? 특검이 구속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의 첫 공판기일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보석 허가 신청도 해둔 상황인데 재판부는 보석 신문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 재판을 진행한 직후에 곧바로 보석 신문을 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대로 첫 공판기일이라는 의미에서 출석을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석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재판부에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함으로써 보석을 끌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보석이 같이 열리는데 보석만 참석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또 기소한 사건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보석 심사를 하는 재판부는 지기현 판사 재판부와는 다른 거죠. 이 사건은 내란 혐의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소된 공소사실이 모두 5가지인데 주요 공소사실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또한 국무위원들 일부에게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고지함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나아가서 군 사령관들의 비합본 기록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특검에서는 박옥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제 변호인단이 참석을 할 텐데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첫 재판인 만큼 먼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름, 주소지, 본적지를 묻게 되고 이후에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나아가서 검사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는데 그 증거 목록 중에서 인정하는 증거, 부인하는 증거를 선별하는 증거 인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대다수의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에는 향후 증인 신문 순서 등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혐의 관련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기회 때는 발언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인정신문 때 피고인이 직접 발언하게 되고 통상은 대부분 변호인이 답변하고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과정 내내 즉 첫 공판 기일을 제외한 형사재판 진행 내내 보통은 변호인이 대응을 하기 마련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장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고인 당사자에게 묻고 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공판 기일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통상은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발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보석 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도 나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피고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런 점도 궁금해지는데 이전에 법정에 나섰던 모습 때는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고 복장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머리 손질은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결 수용자 10분이다 보니 형 집행법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그 머리카락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짧게 자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도 기본적으로 손질을 받을 수 있는 설비가 구치소 내부에도 구비되어 있는데 아마 재판에 출석하고 특히나 중계 방송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나름대로는 머리 손질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재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통상 첫 공판 기일은 10분, 20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여타 형사재판 사건보다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 증거 인부 절차, 나아가서 향후 증인신문 순서 등 기본적인 입증 계획을 밝히는 데에도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통상적인 사건보다는 다소 길게 3, 40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보석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석 신문을 하게 되는데 보석 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느 정도 길게 관련 진술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검사도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보석 신문이 첫 공판 기일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보면 이게 영상이 녹화된 다음에 공개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재판 공개는 그 근거가 특검법에 있는 거죠? 내란 특검법에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는데 이 하급심 재판부에 선고가 아닌 공판 기일 절차 중계가 전례가 없다 보니 내란 특검법의 규정을 둘러싼 논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일단 공판 기일 중계 방송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 방송은 불허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건 뭐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판기일 진행 과정도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입니다. 즉 시차 중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다음 이를 언론사에 제공합니다. 이후에 개인 식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일반에 송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사실상 언론사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 일반에 송출되는 과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도 실시간 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를 허용해 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 이후나 휴정 기간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즉 재판이 마친 직후 내지는 중간중간 짧은 휴정 기간 중에 좀 전에 진행되었던 재판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는 경향을 밟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이 밝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경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고 이후 북한 상선은 우리 관할역 밖으로 이탈하였다라고 군이 밝혀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해서 대응하였다라고 밝혔고요.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서 NLL을 수호해 나가겠다라는 입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이 공개되는 것, 그 명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내란 특검법에 다른 법률에는 없는 실시간 중계라는 특이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이상 특검 입장에서는 첫 재판부터 이와 같은 조항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근거가 보강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재판부도 이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목되었는데 일단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참고로 내란 특검법에는 실시간 중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최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이 그대로 삽입되었습니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에 따른 관련 재판에서의 실시간 중개 신청과 허가 여부도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법원은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하면서도 이 중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오늘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추정됩니까? 보석 신문 과정에서는 건강상의 사유나 가족 관계 등이 폭넓게 논의되게 됩니다. 이는 비교적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다 보니 불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나 구속 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고 비공개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보석 신문은 공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를 불허한 이유는 공개 절차인 보석 신문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나아가서 건강상의 문제, 가족 문제 등 포괄적인 개인의 일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라 아마 이를 이유로 중개를 불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마도 건강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치소 내부에서도 파악하기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보석 허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인지 여부부터 불분명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도 재판부가 구속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거동상 불편이 없다는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별건이지만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고 특검이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비춰볼 때 이대로 석방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걸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동안 내란 재판과 특검의 조사에 완전히 불응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보석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다소 좀 무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보석이라는 제도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간 구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내란 재판은 어느 정도 결론이 예정되어 있고 아무리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형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특검이 기소한 사안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혹여나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보석 허가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의 외환죄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보석 인용 허가를 위한 나름의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그 보석이라는 게 어떤 사유로 허용이 됩니까?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필요적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재산 범죄의 예를 들자면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전체 보전해 준 경우, 즉 구속영장 발부지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보석이 허가됩니다. 그 외에도 거동이 매우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임산부, 특히 가족 문제로 급히 석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데 윤 전 대통령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풀려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법원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즘에 밝히는 그런 입장을 보면 앞으로 특검의 조사라든지 재판에 대해서 조금 협조적인 앞으로 그렇게 협조할 것 같은
메시지를 좀 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보석 심사를 앞두고 어떤 스탠스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보석 심사를 앞두고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석 신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태도 변화는 보여야 하는데 그 태도 변화는 법정에서 구술로 진술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특검 조사에도 일부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특히나 어느 정도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재판에서는 충분히 출석해 나름대로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특검의 주장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여야 나름대로 재판부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신문에 상당 부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보석 신문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석 신문 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이 보석 신문 이후에 결정을 언제 내릴지 어떠한 방식으로 내릴지도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심지어 모든 재판을 종결한 이후에 선고시에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원내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계약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목적은 민생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악법입니다. 나쁜 정부 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입니다. 먼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내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이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계악이라고 봅니다. 기재부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습니까? 포퓰리즘 정권다운 계악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떠넘겨서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계약입니다.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 폐관 방통위 해체, 탈원전 시즌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 조직 계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료만도 못한 놀부심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수보다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한 표 더 많은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또한 해독이 불가능한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500선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장 바로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3,500포인트 앞에서 연이틀 계속 주저앉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89% 내린 3,440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0.56% 내린 847.67포인트에 개장했는데 양대 지수 모두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 크게 치솟았는데 오늘도 8.4원 오른 1,409원에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사항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새벽보다는 안개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전남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전남과 제주도는 주말인 내일까지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남 남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날씨도 반짝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